네, 오늘은 문제 중심 강의 기업 재무 5주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그 중요하게 다루는 중에 주제가 그 증권입니다. 증권. 그래서 주식과 채권 같은 증권인데요. 그래서 그 증권의 가격이 기업에게는 곧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5주차에서는 증권 시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본 강에서 그 증권에 대한 여러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룬 첫 번째 그 내용이 증권이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놓고 그 두 경제 주체가 서로 반대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경제 주체가 누구와 누구냐, 이런 것을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중 증권의 양면성을 경제 주체로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주와 기업, 채권자와 기업, 주주와 채권자, 답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놓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 자본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권을 발행하면서 자본을 조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와 기업은 주식을 놓고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사면 좋은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비싸게 팔면 좋은 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와 기업입니다. 채권자와 기업은 채권을 놓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특히 이제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놓고 채권자와 기업은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을 싸게 사는 거를 좋아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 이런 관계다 보니까 채권자와 기업도 그 채권을 놓고 양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는 그 서로 양면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주주는 그 기업의 자금을 출자하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주주와 채권자입니다. 주주와 채권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는 내용상으로는 이제 주주와 채권자가 답이 맞아요. 주주와 채권자가 답이 맞는데, 보시면은 4번이 뭐예요? 답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1, 2, 3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의 논리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내용상으로는 그 주주와 채권자가 그 양면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거고, 그런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주주와 채권자가 옳지 않은 거고, 그것에 대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3번으로. 그러니까 답이 없다도 옳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중 증권의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다음 중 증권의 수급이 일치된 상황에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기업의 자본 비용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이 뭐냐 하는 건데, 요구 수익률은 자본 비용보다 크다. 요구 수익률은 자본 비용보다 작다. 요구 수익률은 자본 비용과 같다. 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권 수급이 일치하는 그 균형 상태라면은, 증권 수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라면은 그 주주가 뭐 이제 주식도 해당이 되고 채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쉽게 먼저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주주는 그 주식을 살 때 항상 수익률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서 내가 주가가 오르면 팔겠다라는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주주가 예를 들어 10%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10%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만약에 주주가 예를 들어서 주주가 그 10%의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1년 동안 갖고 있어 보니까 10%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사는데, 그 이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런 거는 이제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의 요구 수익률을 기대하고 샀는데 1년 동안 갖고 있어 보니까 2%밖에 수익률이 안 나더라. 이러면은 이 회사 주식을 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회사는 10% 정도의 수익률을 낼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2%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파니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가격은 떨어지죠.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업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그 맞춰주지 못하면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맞춰주지 못하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주식을 내다 팔게 돼요. 반대로 주주가 10%의 수익률 정도를 기대하고 샀는데 만약에 20%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 회사 주식은 주가가 더 오르게 되죠. 사람들이 더 수요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주가가 주식이 그 투자자에 의해서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팔고 이런 관계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증권 수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래요. 그러니까 수요는 주주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니까 기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라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주식을 사야겠다. 이 정도 가격이면 주식을 발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이해 관계가 딱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 수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는 주가가 양자가 똑같이 동해안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 수익률과 역관계에 있고요. 주식이 가격이 상승을 해서 수익률이 높게 난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높게 나게 되면은 주주는 좋은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수익을 자본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져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은 주식이나 채권을 놓고 기업과
경영자, 기업과 투자자를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가격이나 채권 가격이 그 투자자에게는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져 가지고 주식을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본 비용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의 수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라면은 그 요구 수익률과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과 기업의 자본 비용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업의 자본 비용보다 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낮은 가격의 증권을 사려고 하는 거고 기업의 자본 비용이 보다 크다면은 뭐 높은 경우나 뭐 큰 경우나 그래서 투자자가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증권을 사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업의 자본 비용보다 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그 말 뜻은 뭐라고요? 투자자가 기업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이런 거나 같은 의미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투자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사려고 한다면은 기업은 지금 주식을 10,000원에 발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투자자들은 3,000원이 되면은 사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발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증권 공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증권 가격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증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증권이 줄어들면은 시장에 증권이 공급이 감소돼서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은 증권 공급의 증가, 증권 가격의 상승, 증권 수요의 일단 증권 공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는데 증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일단 이 자체로 그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것도 그러네요. 증권 수요가 증가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증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결국 이 문제를 보지 않아도 2번, 4번은 아예 답이 아니고 1번, 3번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내용이 투자자가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자라고 해봐요.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발행을 해야 그 투자도 하고 실물 투자도 하고 기업 경영 활동할 수 있는데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증권 시황이 안 좋아가지고 3,000원 정도에 사려고 한다? 그럼 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증권 가격은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다음은 증권의 균형 가격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주식 가격은 배당의 미래가치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현재 가치가 적용되는 분야로 한 3가지 또는 4가지 이렇게 다뤘었는데 그때 증권 가격의 결정, 증권 가격의 산출 이랬어요. 그때 주식의 경우에는
미래에 들어올 배당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다. 그래서 그걸 배당평가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래 가치라는 말이 틀렸고요. 두 번째, 채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채권 가격도 우리가 모든 증권의 가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재 가치가 있고 하나는 시장 가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가격. 그런데 시장 가격은 지금 2번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는 증권의 균형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증권의 균형 가격은 곧 내재 가치예요. 내재 가치. 그러니까 증권의 내재 가치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균형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균형 가격은 채권에서 비롯되는 미래 현금 흐름. 그게 뭐예요? 그 만기까지의 이자와 만기에서 받게 되는 원금이죠. 그래서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틀린 겁니다. 세 번째, 주식의 현금 흐름. 그거는 배당이라고 그랬죠. 주식의 현금 흐름은 무한하다.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은 주식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그 기업이 계속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기업. 그러니까 계속기업은 무한히 계속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업이 가져다 줄 배당은 역시 무한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현금 흐름은 무한하다? 채권은 그 이자와 원금을 현금 흐름으로 가져다 주는데, 예를 들어 3년이다. 이러면은 만기가 3년이다. 이러면은 3년 동안에 이자 주다가 만기에 3년, 원금을 주고 나면 끝이에요.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채권 중에도, 영구채라는 게 도입이 돼서 지금은 그래서 무한히 이자만 지급되는 그런 채권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채권의 일반적인 설명은 아니고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는 거니까 4번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이 그 주식을 발행을 하고 또 그 주식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으로 그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하죠. 주식이 거래되면 주식 시장, 채권이 거래되면 채권 시장. 그렇게 거래되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또 기업이 이제 그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맨 처음에 발행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단 발행돼서 유통되는 시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증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누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발행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최초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처음으로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단계, 그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그 투자자가 다시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시장, 그게 이제 유통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있고 맨 처음에 기업이 발행해서 1차, 그러니까 최초 투자자죠.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기업
주식이 일로 들어가는 요 시장이 바로 발행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평생도록 가겠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내다 팔아요. 그래서 2차, 3차 이런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게 되는데 요 시장은 이제 우리가 유통시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요 시장을 얘기한 거죠. 기업이 관련된 건 이제 발행시장이에요. 그렇죠? 발행시장. 질문은 그러한데, 얘는 이제 문항은 직접 발행 방식이면서 공모 방식, 직접 발행 방식이면서 사모 방식, 간접 발행 방식이면서 공모 방식, 간접 발행 방식이면서 사모 방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접 발행 방식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삼성전자가 직접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주식을 매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증권시장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가전 이런 쪽에서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이 증권시장은 그 이상으로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세계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다 월가에 몰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서 주식 평가를 하고 주식 거래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행을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는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금융 쪽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금융기관에 맡겨요. 그래서 그렇게 발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간접 발행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발행 방식을 취하냐, 직접 발행 방식을 취하냐 이러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발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려면 간접 발행 방식이야죠. 그렇죠? 간접 발행 방식이어야 돼요. 그런 전문성을 생각해 보면 간접 발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을 해도 신한증권이라든가 또 대신증권이라든가 이런 증권회사가 그거를 또 발행하는 과정을 맡아서 하는 게 바로 간접 발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방식이냐 사모 방식이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 방식은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을 다 대상으로 주식을 우리가 이러하게 발행할 거니까 사고 싶으면은 신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그야말로 공정하게 거래를 해 공개적으로 하되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 없이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규제도 많이 받게 되죠. 이거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주식을 더 많이 주거나 또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한테 있어서 더 준다거나 더 이익을 많이 내서 그 사람한테만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모 방식은 이해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느라고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 방식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매기든지 자기네들끼리 하고 또 몇 사람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공직자나 자기 가족들끼리 사모 방식을 취했다고 그러는데 사모 펀드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규제를 안 받으면서 좋은 조건으로 이쪽에서 가격을 매겨놓고 자기가 또 저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정성이라는 거는 좀 찾기 어려워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펀드도 이런
헤지 펀드 같이 이렇게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은 대개 다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뭐 말은 자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좋게 표현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사모펀드는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부나 금융관계 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취지의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공모보다 사모펀드가 훨씬 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죠. 그래서 가장 쉽게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간접 발행을 하면서 사모펀드를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이제 좀 전에 건 이제 발행 시장의 얘기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통 시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통 시장이 발행 시장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환금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기업이 1차 최초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을 해요. 이게 이제 발행 시장이라고 그러고 1차 투자자가 2차 투자자에게 2차 이후 2차, 3차, 4차 뭐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요. 바로 이게 유통시장이고 이게 발행시장이라 했죠. 그런데 유통시장의 기능은 1차 투자자가 이 발행시장에서 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왜 사요? 사가지고 여기 가서 팔 수 있으니까 사는 거죠. 이 주식을 사서 절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금성, 유동성을 이쪽 유통시장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발행시장이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유통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시장의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황금성 보장입니다. 황금성 보장. 두 번째,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1차 투자자가 2차 투자자에게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은 이 유통시장에서 이 주식이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또 어떤 때는 이 발행한 기업이 새로운 좋은 투자안을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막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유통시장에서 그 발행 기업의 공정 가치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통시장이 없게 되면은 딱 발행하고 난 다음에 끝이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못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있어야지 공정가치 이 회사에 좋은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바로 그때의 공정가치를 주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의 형성 이것이 유통시장의 중요한 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가격의 기준을 제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뭐 대진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래가지고 10,000원에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대진전자가 잘 나가가지고 1차 투자자와 2차 투자자로 구성된 유통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3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진전자가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전에 발행했던 10,000원에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유통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30,000원에 하겠어요? 바로 30,000원에 하죠. 왜냐면 시장에서 지금 30,000원에 팔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새로 발행할 때 발행 가격을 항상 유통시장의 가격을 보면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통시장에서의 형성된 시장 가격이
기업이 발행할 때 발행 가격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 2, 3번이 다 맞고 결국 답이 없다라는 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통시장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그 이제, 지금, 2019년 현재는 KRX라고 그래요. 한국거래소. 이게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KRX예요. 이 한국거래소. 그런데 요 안에 그 이제 이게 유통시장인데 요 유통시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또 뭐 코넥스, 또 이거 말고도 파생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우리 이제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에 그 유가증권거래소가 있고 또 시카고에 파생상품 시장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 자본시장 규모가 그 정도가 안 되니까 한 군데에서 다 같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도입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는 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오래된 기업, 제조기업들 중심으로 그 삼성전자, 뭐 현대차, LG화학 이런 회사들이 있는 그 오래된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거래가 되려면은 이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장이 되려면은 기업의 규모가 커야 되고 그 이익도 많이 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생기는 그 벤처기업이나 또 중소기업들은 그런 조건을 채우질 못해요. 그러면은 그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한 게 이제 유가증권 시장 다음에 나타난 그 나스닥 시장이에요. 미국의 기준으로.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을 이제 그 본따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을 그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제일 먼저 도입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도입됐어요. 그런데 코스닥의 시장도 그 기업들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더 중소기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소기업들은 좀 더 그래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코넥스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코스피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코넥스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넥스 같은 경우는 뭐 2010년대에 들어와서 된 거고 코스닥은 1990년대 말, 90년대 중반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1960년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순서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넥스도 이제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은 완전 제대로 자리 잡은 그런 시장인데 코넥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에도 또 지속적으로 존재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전에도 이제 중소기업들을 자금 조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시장을 운영하다 없애고 또 이거 만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코넥스가 된 건데 다음엔 또 이 코넥스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증권거래소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는 그 아까 얘기했던 KRX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증권회사들이 돈을 내 가지고 모아 만든 그 회원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 정부 기관이 아니죠. 그 증권 회사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공적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증권거래소가 이제 공기관처럼 공기업처럼 그 정부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자본 형성이나 그 운영은 그 정부 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증권거래소의 이제 그 본질이나 그 형성은 그렇고 증권거래소의 기능은 어떠냐 이거. 증권거래소의 기능은 상장 심사.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그 자기 주식을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은 그 투자 자금도 많이 들고 운영 자금은 물론이고 새로 신규 투자할 때마다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오너들 몇이서 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그 규모가 몇백조 하는데 그거를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돈 내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커지면은 결국은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유통시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증권 거래소의 주식을 발행해서 거래를 하려면은 상장을 시켜야 돼요. 그걸 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 회사는 굉장히 또 들어가기가 입사하기도 또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상장이 됐다 하면은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더 커지고 대신 그 하는 일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은행에서 뭐 그 신용등급도 높게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공인의 계사 시험 보는데도 뭐 좀 일부 과목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상장을 다 시키려고 하죠. 대부분 기업들이. 그러면은 너나 나나 다 상장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거를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상장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증권거래소가 심사를 해요. 그거 상장심사라고 합니다. 상장심사.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상장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충족했다고 모두 상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증권거래소에서 판단할 때 지금 증권 시장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미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좋은 조건일 때는 좀 빨리 그 진행도 해주고 이러죠. 그래서 상장심사가 증권거래소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매매 관리라는 게 있어요. 매매 관리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우리가 뭐 상한가, 하한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가격 제한폭 제도가 있지만 이제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운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증권거래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10% 위아래 10%였었는데 중간에 15%로 바뀌었다. 지금은 3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증권거래소가 결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미국처럼 이제 가격 제한폭 제도가 없을 수도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증권거래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에는 많은 회사들이 그 주식을 사고 파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공시를 하게 됩니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한다.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시를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위탁매매? 위탁매매는 그 증권회사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신한증권 계좌예요.
그런데 신한증권 계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서 샀다.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그 신한증권이 사준 거예요. 신한증권이 내 돈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대신 사준 거예요. 그걸 위탁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브로커 업무라고 하고, 또 신한증권이 보니까 그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은 돈이 되겠다 해서 신한증권이 자기 돈으로 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딜러로서의 업무, 딜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매매 업무라고 그러죠. 위탁 매매와 자기 매매는 증권회사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다음 중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증시가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과 그 일본은 사상 최고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몇 년 동안의 최저를 기록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증시 상황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나타내냐 이거예요.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 지수예요. 주가 지수. 그래서 주가 지수가 지금 뭐 2000이냐, 1900이냐, 뭐 그래서 또 뭐 1200이냐, 뭐 600이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낮아가지고 이래서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주가 지수죠. 주가 지수. 그런데 여기 질문을 잘 봐야 돼요. 다음 중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 이러면 물론 주가 지수지만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지수뿐만이 아니에요. 증시 자금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증시 자금 동향이라는 것은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증권 투자론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증권 투자론 시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증시 자금을 나타내는 동향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성 자금 이런 것이 많으면은 어떻겠어요? 그게 왜 많아지겠어요? 증시가 좋아지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쑥 빠져나간다? 그러면 증시 동향이 나쁜 거죠. 그래서 증시 자금 동향으로도 증시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금으로 뭐 고객 예탁금, 위탁자 미수금, 또 대주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거래량 회전율, 뭐 이런 것, 거래대금 회전율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걸로도 증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단순하게 오늘 상승한 종목 수는 몇 종목이냐.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종목이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몇 개냐, 하락 종목이 몇 개냐 이런 거 가지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승한 중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몇 개냐, 또는 하락 종목 중에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몇 개냐 이런 것으로도 증시 동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이 모두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하면 주가 지수가 되겠지만 주가 지수의 변동보다 더 큰 변동을 보이는 주식의 베타는 얼마냐? 주식의 베타는 얼마냐? 0보다 작다? 0이다?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베타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중간 시험 이후에 공부할 내용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베타예요, 베타.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가려고 이 문제를 만든 건데, 베타는 그 민감도입니다. 민감도.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베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 또는 뭐 통계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알겠는데 그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고 하니 그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어서 독립 변수가 움직일 때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움직이냐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2차 함수 있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직선식이 되면은 이게 x가 이렇게 갈 때 y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 y 이꼴 3 플러스 2x. 그럼 여기가 이제 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럴 때 요쪽을 주가 지수로 놓고 어떤 개별 주식의 주가를 여기다가 놔요. Y로 놔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가 지수가 변할 때 개별 주가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럴 때에 베타라는 것은 바로 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X에 대한 Y의 민감도예요. 그래서 요 2가 바로 이제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가 지수의 변동보다 더 큰 변동을 움직인다? 그거는 X축이 1 움직일 때에 Y축이 1보다 더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1보다 크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0이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것이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시험 이제 나중에 채점하고 또 뭐 이의 제기하고 그럴 때 학생들 중에는 1보다 커도 0보다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맞는 걸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그래요. 0보다 큰 거는 이만한 범위고 1보다 큰 건 요만한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죠. 물론 요것이 이거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거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 만약에 4번이 없고 1, 2, 3번만 있으면은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3번이죠. 그래도 이건 정답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가장 가장 옳은 설명은 뭐 이렇다면은 뭐 3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확실하게 1보다 크다라는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택하면 그건 틀린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것들과 다른 분석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을 증권 시장에 어떤 정보를 보느냐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증권 투자론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투자를. 그래서 투자를 할 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기본적 분석이고 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펀더먼털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기술적 분석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 분석은 또 다른 말로 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가치 투자. 그래서 가치 투자의 대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했어요. 워렌 버핏. 그래서
가치 투자의 그 내용은 우리가 그 앞서 이제 현재 가치 설명하면서 했듯이 증권의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 가치, 이론 가치, 또 균형 가치를 구해가지고 시장 가격과 비교해가지고 저평가됐으면 사고, 고평가됐으면 팔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바로 요 세 번째 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그런 수리적 계산으로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로 차트를 이용하는 게 차트.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 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 많이 보죠. 이런 주가가 상승하고 변동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요 시점에서는 사야 되고 요 시점에서는 팔아야 되고 왜 그러면서 요 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요 때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주가와 거래량의 차트를 활용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사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여기가 주가고 또 주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거래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요 때가 사야 되는 시점, 요 때가 팔아야 되는 시점 이런 식으로 매매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기술적 분석을 그 주가와 거래량 차트를 이용을 해서 살펴보는데 이런 거는 이제 대개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거를 이런 자료를 시계열 자료라고 그래요. 시계열 자료. 그러면은 시계열 분석을 해야 어떤 변화에 대한 경제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시계열 자료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동평균 분석이에요. 이동평균 분석. 그래서 이동평균 분석도 기술적 분석의 그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의 대가로는 이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동평균 분석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술적 분석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다 이해하고 어떤 투자 기법으로 그 접근을 할 것이냐, 주식을 사고 팔 거냐는 건데 그때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구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을 차트로 나타내서 어느 시점에서 사고 팔 거냐는 시기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까지 해서 그 증권 시장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그 5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6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